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나는 아들을 죽이고 나도 따라 죽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아버지,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사위가 이미 까맣게 내려앉은 늦은 밤, 불쑥 찾아온 아들 민주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40을 넘긴 사내의 울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짐승의 비명 같은 통곡이었다. 번듯했던 대기업을 박차고 나와 내 사업을 하겠다며 눈을 빛내던 게 엊그제 같은데 내 앞에 무릎 꿇은 아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폐잔병이었다. 며칠은 좋게 감지 못한 듯 기름진 머리카락, 핏발선 충혈된 눈, 초점 없이 흔들리는 동공까지. 아들의 눈빛은 잘 짜인 가구의 이음새가 어긋나 뒤틀린 것처럼 위태로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평생 나무를 만져온 투박한 손으로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허공에 든 채 어물거릴 뿐이었다. 낡은 거실의 형광등 불빛이 아들의 젖은 뺨 위로 눅눅하게 번져나갔다. 다 끝났어요, 아버지. 전부 다. 집도 차도.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서연이랑 하윤이는 어떡해요? 아들은 엉망으로 헝클어진 제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는가 싶더니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나는 아들의 눈에서 내가 평생 본 적 없는 광기를 보았다.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자의 지독한 이기심이 번뜩이는 짐승의 눈빛이었다. 아버지 앞으로 들어놓은 사망보험금. 있잖아요. 3억짜리.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집안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멎는 듯 했다.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초침소리마저도 숨을 죽였다. 빗소리만이 처마 끝에서 희미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내 아들이, 내 하나뿐인 아들이 지금 뭐라고 한 것인가. 그거라도 있으면 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하윤이 얼굴은 보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제발. 내 목숨값을 달라는 소리였다. 내가 죽어야만 나오는 돈으로 자신의 실패를 메우고 다시 살겠다는 끔찍한 절규였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오열하는 아들의 정수리만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려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내 인생이 통째로 뽑혀나가는 기분. 수십 년 공들여 지은 집의 대들보가 눈앞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보는 기분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끄끄거리는 숨소리만 남았을 때 민주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마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젖은 눈으로 바닥만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일 다시 올게요, 아버지. 아들은 도망치듯 집을 나섰다. 쾅 하고 닫힌 현관문 소리가 적막한 집 안을 휘젓고 다녔다. 나는 아들이 무릎 꿇었던 그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아들이 돌아간 후 나는 유령처럼 집 안을 배회했다. 잠은 오지 않았다. 낡은 장롱 위에 놓인 아내의 흑백 사진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고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당신이 떠나던 날 내 손을 붙잡고 신신당부하지 않았던가. 우리 민준이 세상 물정 모르는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한다고. 당신 목까지 잘 지켜봐 달라고. 나는 차마 아내의 사진을 마주 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렸다. 당신에게 면목이 없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소. 내가 이 괴물을 내 손으로 만들었소.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다. 아들의 첫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 박힌 낡은 달력이었다. 내 목에 무등을 타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 있는 아기 민준이. 나는 그 사진을 향해 나지막이 물었다. 언제부터 잘못된 것이냐? 어디서부터 우리의 시간이 이토록 끔찍하게 뒤틀려버린 것이냐? 대답 없는 질문만이 텅 빈 집을 떠돌았다. 나는 마당 한편에 있는 작은 작업 공간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평생을 함께한 낡은 연장들이 벽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내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망치 자루, 날이 닳아 뭉툭해진 톱, 여기저기 이가 빠진 대패. 저 연장들로 밥을 벌었고 민준이를 대학까지 보냈다.
나는 말없이 가장 오래된 망치 하나를 집어들었다. 차갑고 묵직한 쇳덩이의 감촉이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다. 한때는 내 전부였고 내 자부심이었던 이 망치가 오늘따라 흉기처럼 느껴졌다. 아들의 머리를 내리치고 싶은 끔찍한 충동과 차라리 이 망치로 내 심장을 멎게 하고 싶은 자괴감이 동시에 온몸을 휘감았다. 민준이가 어렸을 적 이 작업실에서 나무를 깎아 작은 자동차를 만들어준 기억이 떠올랐다. 그걸 받아들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자랑하던 아이. 내 투박한 손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마법사의 손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러러보던 그 작은 아이는 어디로 갔는가.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번듯한 며느리를 얻어왔을 때 나는 아들이 나와는 다른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들이 플랫폼이니 스타트업이니 하는 알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으며 사업 계획을 설명할 때도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아버지는 평생 나무만 만지셨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셔서 그래요. 내 걱정에 아들은 그렇게 선을 그었다. 그래, 나는 몰랐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의 이치를.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똑똑히 알고 있었다. 제 애비의 목숨값을 담보로 재기를 꿈꾸는 아들의 미래에 희망이란 없다는 것을. 밤새 고뇌했다. 아들과의 행복했던 추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갈 때마다 가슴에는 더 시퍼런 멍이 들었다. 죽은 아내와의 약속이 귓가에 저주처럼 맴돌았다. 동이틀 무렵 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래, 아들의 소원대로 해주자. 내가 그토록 원하는 내 목숨값을 주마. 하지만 돈 3억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 나는 내게 돈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값비싼 것을 물려줄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어젯밤 일은 없던 사람처럼 짐짓 마른 목소리로 민준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잠이 덜 깬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민준이냐? 나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이 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짧게 용건을 말했다. 이야기 좀 하자. 지금 나올 수 있겠느냐? 네. 아, 아버지, 네, 그럼요. 어디로 갈까요? 아니다. 내가 가자는 곳으로 조용히 따라와라. 10분 뒤에 내 집 앞으로 가마. 나는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가을의 끝자락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나는 작업실 벽에 걸려있던 가장 낡고 녹슨 연장들을 꺼내 더 낡은 연장 가방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평생 몰아온 낡은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몇 번 기침을 하더니 이내 거친 소리를 내며 잠에서 깨어났다.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심했다고 오해할 테지. 일말의 기대감과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채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거칠고 주름진 내 손등 위로 퍼런 힘줄이 돋아났다. 그래, 민준아. 오늘 아비가 내게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이건 내가 살기 위한 장례식이자 나를 죽이기 위한 마지막 여정이 될 것이다. 아들놈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 트럭을 세웠다. 휘황찬란한 조명이 감싸는 성체처럼 우뚝 솟은 건물이었다. 저 단단해 보이는 벽돌 한 장에 내 아들의 허영과 좌절이 함께 쌓여 있을 터였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민준이 흐물흐물한 그림자처럼 걸어 나왔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은 썩은 낙엽처럼 푸석했고 값비싼 브랜드의 옷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마치 남의 옷을 훔쳐 입은 듯 어색했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녀석이 군뱅이처럼 차에 올랐다. 차 안을 가득 채운 퀴퀴한 기름 냄새와 나무 먼지 냄새에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 찰나의 표정에서 나는 아들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음을 알았다. 녀석은 아직도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저 반짝이는 아파트이지 내 낡은 트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안전벨트를 매며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엑셀을 밟았다. 덜컹 하고 낡은 트럭이 거칠게 몸을 떨며 앞으로 나아갔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새벽의 텅 빈 도로를 달리는 동안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침묵은 쇳덩이처럼 우리 사이에 가라앉아 숨을 짓눌렀다. 나는 앞만 보고 운전했고 아들은 흘깃흘깃 내 눈치를 살피다 이내 포기한 듯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녀석은 내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고 확신하는 눈치였다. 어쩌면 지금쯤 머릿속으로 3억으로 무엇부터 해야 할지, 급한 빚부터 막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사업 자금에 손을 댈지 따위의 계산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헛된 희망에 부풀어 잠시나마 죄책감을 잊으려 애쓰는 아들의 옆모습을 보자 속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차가 서울의 번잡한 도로를 벗어나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었다. 나는 일부러 라디오를 켰다.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가요가 흘러나왔다. 내가 젊었을 적 즐겨 듣던 인생의 허무와 고단함을 노래하는 가수의 목소리였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나직이 콧노래를 따라 불렀다. 민주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녀석에게 이 노래는 그저 촌스러운 옛날 노래일 뿐이리라. 평생을 땅에 발 딛고 땀 흘려 일해온 사람들의 정서 따위는 이해할 수도 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한참을 말없이 달리던 민준이 결국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다. 아버지, 어제는 제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를 협박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정말 너무 급해서. 하윤이 얼굴이 어른거려서. 변명. 끝없는 자기 합리화. 나는 운전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툭 내뱉었다. 그래서 지금은 제정신이냐? 제정신이라면 내가 어제 애비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겠구나.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주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다시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과 구슬픈 노랫가락만이 남았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과거를 보았다. 민준이 어렸을 적 내 작업실에 와서 망치질을 가르쳐달라고 졸랐던 때가 있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망치를 쥐어주자 녀석은 못 하나를 제대로 박지 못하고 금세 짜증을 냈다. 에이, 재미없어. 힘만 들고. 아빠는 이런 게 재밌어? 투덜거리며 망치를 내팽개치던 아이. 그때 제대로 가르쳤어야 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으며 땀 흘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굳은 살 하나 없이 매끈한 손으로 더 큰 것을 움켜쥐려는 욕심이 결국 제 인생을 어떻게 좀먹게 되는지를. 나는 그저 공부 잘하는 아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나와는 다른 길을 걷는 것이 성공이라 믿었다. 녀석이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다. 대기업 명함을 내밀었을 때 나는 아내의 묘에 찾아가 당신 아들이 이렇게 잘 컸다고 목 놓아 자랑했다. 하지만 나는 보지 못했다. 아들의 성공이 단단한 땅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허공에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무너지는 법이라는 것을 나는 평생의 노동으로 체득했지만 아들에게는 가르쳐주지 못했던 것이다. 어느새 차는 구불구불한 강원도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창밖의 풍경은 삭막한 회색 도시에서 울긋불긋한 단풍이 물든 산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도 우리 부자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인적이 드문 길을 한참 더 들어가자 휴대폰 신호마저 끊겼다. 그제야 민주는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녀석의 얼굴에서 어설픈 기대감은 사라지고 원초적인 불안과 공포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아버지, 대체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여긴 어디예요? 목소리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백미러로 아들의 얼굴을 확인했다. 겁에 질린 아이의 얼굴이었다. 나는 그때까지의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아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거의 다 왔다. 여기가 어딘데요?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내 빚 갚으러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빚을 여기서 어떻게 갚아요? 아버지, 설마 저한테 나쁜 마음 먹으신 건 아니죠? 네. 아버지. 아들은 내가 자신을 해치거나 혹은 이 외딴 곳에서 스스로 목숨이라도 끊어 보험금을 남기려는 것이라 생각하는 게 틀림없었다. 공포에 질려 더듬거리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기이하게도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래, 그렇게라도 생각해야지. 죽음의 문턱까지 가봐야 삶이 보일 테니.
내가 어젯밤 내게 요구했던 그 죽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내 몸으로 직접 느껴봐야만 했다. 트럭은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어 덜컹거리며 나아갔다. 길의 끝,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공터에 차를 세웠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너져 내린 돌담과 기둥만 앙상하게 남은 폐가 터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낼 뿐이었다. 새소리, 바람소리를 제외하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한 적막 강산이었다. 나는 말없이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조수석으로 가 문을 열고 아들에게 말했다. 내려라. 민주는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차 안에서 옴짝달싹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 제발 제가 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집에 가게 해주세요. 네. 내려. 나는 아들의 팔뚝을 우악스럽게 잡아 끌어내렸다. 40 넘은 사내가 어린애처럼 발버둥치며 끌려 나왔다. 나는 녀석을 폐가 터 한가운데에 내팽개치듯 밀어뜨렸다. 흙먼지가 풀썩 일었다. 민주는 짐승처럼 네 발로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공포가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킨 얼굴이었다. 한때 총명함으로 빛나던 그 눈동자에는 이제 짐승의 원초적인 두려움만이 남아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버지, 아버지,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제발 집에만 보내주세요. 뭐든지 할게요.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바닥에 이마를 찧어가며 애원하는 아들의 모습은 처참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 연극의 마지막 막을 내리기 전까지는 나는 무자비한 연출가가 되어야만 했다. 나는 녀석의 울부짖음을 등 뒤로 한 채 묵묵히 트럭으로 걸어가 짐칸에 던져두었던 낡은 연장 가방을 꺼내 들었다. 철컥하고 낡은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이 칼을 가는 소리처럼 이 적막한 산골짜기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연장 가방을 들고 천천히 아들에게로 다가갔다. 내 그림자가 녀석의 일그러진 얼굴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민준의 눈이 경악으로 터질 듯이 커졌다. 동공이 극도로 수축하며 그 안에서 나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다. 녀석은 내가 든 연장 가방이 자신의 목숨을 끊으러 온 흉기라고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다. 아, 안 돼요. 아버지 그래도 어떻게 제가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저한테. 뒷걸음질 치던 녀석의 등이 무너진 돌담에 부딪혔다. 더는 도망갈 곳이 없었다. 나는 아들의 눈앞에 연장 가방을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무너진 집터의 한쪽 구석을 버티고 선시커먼 석가래를 가리켰다.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아 뒤틀리고 거칠어졌지만 용케도 무너지지 않고 하늘을 이고 있는 단 하나의 석가래였다. 저게 뭔지 아느냐? 내 목소리는 나뭇결처럼 거칠게 갈라져 나왔다. 민주는 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녀석의 머릿속은 온통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차 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생각조차 못하는 듯했다. 나는 무릎을 굽혀 녀석과 눈높이를 맞췄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또렷하게 말했다. 저 석가래를 보거라. 내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민주는 마지못해 고개를 돌려 검은 석가래를 응시했다. 나는 녀석의 떨리는 어깨를 붙잡고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내 인생의 첫 장이자 가장 깊은 흉터로 남은 이야기였다. 내 할아버지는 목수였다. 나처럼. 글자도 모르는 무학이었지만 나무를 다루는 솜씨 하나는 나라 안에서 으뜸이라 자부하던 분이었지. 나는 잠시 말을 끊고 숨을 골랐다.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와 목구멍을 막는 것 같았다. 내가 내 손주인 하윤이만 할 때였을 게다. 내 할아버지가 이 집을 당신 손으로 직접 짓고 계셨다.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올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석가래를 올리던 날이었지.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그날의 풍경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다. 쨍한 가을 햇살, 땀 흘리며 일하는 아버지의 넓은 등, 그리고 어머니가 새참을 이고 오시며 아버지를 부르던 목소리까지. 지붕 위에서 망치질을 하던 내 할아버지가 발을 헛디뎠다. 악하는 소리도 없이
그냥 툭 하고 마당으로 떨어지셨다. 저 석가래를 올리다가. 그리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지. 민준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공포가 옅어지고 그 자리에 희미한 혼란이 떠올랐다. 나는 그날 이후 내 할아버지가 남긴 망치 하나로 먹고 사는 법을 배워야 했다. 학교도 그만두고 남의 집 허드레실부터 시작해서 어깨너머로 망치질을 배우고 톱질을 배웠다. 이 집터에서 내 할아버지가 피를 쏟은 바로 이 땅 위에서 나는 살아남는 법을 익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장 가방에 낡은 가죽끈을 풀었다.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낸 낡은 연장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망치 자루, 날이 무뎌진 대패, 녹이 쓴 못주머니까지. 그것들은 내 삶의 역사 그 자체였다.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투박한 망치 하나를 꺼내들었다. 내 할아버지의 유품이자 내 인생의 첫 연장이었던 바로 그 망치였다. 내가 어제 나에게 달라고 했던 목숨값 말이다. 나는 망치를 든 채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다. 민주는 이제 비명을 지르지도 발버둥 치지도 않았다. 그저 멍한 눈으로 나와 내 손에 들린 망치를 번갈아 볼 뿐이었다. 내가 달라고 했던 내 목숨값은 통장에 찍힌 돈 3억이 아니다. 나는 아들의 앞에 쪼그려 앉아 내 손바닥을 녀석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평생의 노동이 새겨놓은 훈장들. 굳은 살이 겹겹이 박여 나무 껍질처럼 변해버린 손바닥, 뒤틀린 손가락 마디, 여기저기 패인 흉터들. 이 손에 박인 굳은 살이고 저 연장들에 새겨진 세월이고 평생을 묵묵히 나무를 깎아 너를 키워낸 내 인생 그 자체다. 그게 바로 내 목숨의 값이다. 넌 어제 내 인생 전부를 팔아 내 빚을 갚아달라고 말한 게야. 알겠느냐? 내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떨려 나왔다. 평생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분노도 슬픔도 원망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 삶의 존엄을 짓밟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로서 느끼는 처절한 비통함이었다. 민준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뒤늦게나마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를 깨닫기 시작한 자의 참회의 눈물이었다. 나는 들고 있던 망치를 아들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차갑고 묵직한 쇠의 감촉에 민준의 몸이 움찔 떨렸다. 녀석의 희고 매끈한 손과 낡고 거친 망치 자루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었다. 죽을 각오로 나를 찾아왔더구나. 애비 목숨까지 끊어서라도 살고 싶다고 했지. 내 눈이 아들의 눈을 정면으로 꿰뚫었다. 그렇다면 살 각오로 이걸 잡아라. 나는 망치를 쥔 아들의 손 위로 내 거친 손을 포겠다. 내가 쥔 것은 단순한 쇳덩이가 아니다. 내 할아버지의 목숨이고 내 인생이다. 이 망치 하나로 내 할아버지는 가족을 먹여 살렸고 나 또한 너를 길러냈다. 이 망치야말로 우리 집안의 진짜 유산이다. 돈이 아니라 살아가는 법을 물려주마.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폐허에서 이 망치 하나로 집을 짓고 밥을 벌어먹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 각오로 망치질을 배워라. 땀 흘려 일해서 내 손으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워라. 여기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는 거다. 내 말이 끝나는 순간 민준의 내면에서 무언가 단단히 버티고 있던 것이 쨍그랑하고 깨져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녀석은 손에 쥔 망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젯밤에 자기 연민에 가득 찬 통곡과는 차원이 다른 울음이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잔인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끌어안으려는 아버지의 거대한 사랑 앞에서 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부끄러움과 회한이 담긴 절규였다. 아버지. 제가 무슨 짓을. 녀석은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다. 제 머리를 쥐어뜯고 흙 묻은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울었다. 그 모습은 마치 길을 잃고 한참을 헤매다 마침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탕자의 모습과도 같았다. 수십억의 빚더미도 사채업자의 협박도 세상의 손가락질도 녀석을 이토록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녀석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은 아들의 끔찍한 요구의 죽음 대신 삶을 건넨 아버지의 방식이었다.
나는 말없이 아들의 옆에 앉았다. 등을 두드려주지도 그만 울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녀석이 제 안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쏟아낼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한참을 울어 온몸의 물기가 다 빠져나간 듯한 민준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콧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얼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엉망이었다. 녀석은 그런 얼굴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가르쳐주세요, 아버지. 망치질 가르쳐주세요. 나는 대답 대신 땅에 떨어진 낡은 망치를 다시 주워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번에는 녀석도 피하지 않고 두 손으로 망치를 굳게 움켜쥐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말없이 앉아 있었다. 폐허 위로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우리 부자의 뺨에 남은 눈물 자국을 서늘하게 말려주고 있었다. 그날 나는 아들을 죽이는 대신 아들 안에 죽어있던 진짜 아들을 되살려냈다. 그리고 그것은 돈 3억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진정한 의미의 목숨값이었다. 그날 그 폐허 위에서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다. 아들의 통곡은 잦아들었고 산골의 차가운 바람만이 끄끄거리는 숨소리 사이를 채웠다.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 앙상한 나뭇가지들 사이로 길고 희미한 빗줄기를 던지고 있었다. 나는 마치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하는 기분이었다. 눈물과 흙먼지로 뒤범벅이 된 42살 사내의 얼굴 위로 나는 망치를 던져버리고 투덜거리던 7살짜리 아이의 모습을 겹쳐보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아들이었다. 녀석은 쉰 목소리로 거의 기어들어가는 것처럼 작게 말했다. 아버지, 춥습니다. 그것은 불평이 아니었다. 현실로 돌아온 자의 첫 번째 감각이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트럭에 가서 짐칸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담요 한 장과 보온병을 가져왔다. 뜨거운 물을 따라주자 민주는 어린아이처럼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 쥐고 오들오들 떨며 물을 마셨다. 컵을 든 녀석의 손이 쉴 새 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 희고 매끈한 손. 평생 키보드나 두드리고 서류에 서명이나 하던 그 손으로는 당장 오늘 밤의 추위조차 이겨낼 수 없을 터였다. 그날 밤 우리는 트럭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쪽잠을 잤다. 불편하기 짝이 없는 자세였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무수한 별들을 보며 이 차가운 쇳덩이 안에서 함께 밤을 보내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물었다. 어쩌면 나는 아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방식대로 아들을 벌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벌이 아니다. 이것은 치료다. 썩어 문드러진 부위를 도려내기 위한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과정일 뿐이다. 다음 날 아침 뼛속까지 스며드는 새벽 한기에 눈을 떴다. 민주는 아직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밤새 악몽이라도 꾼 듯 식은 땀으로 머리카락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차에서 내려 모닥불을 피웠다. 마른 나뭇가지를 모으고 불을 붙이는 일련의 과정은 내게는 평생 해온 일이라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타닥타닥하고 불꽃이 피어오르며 온기를 퍼뜨리기 시작할 때쯤 민준이 부스스한 얼굴로 차에서 내렸다. 녀석은 잠시 멍하니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더니 내 옆으로 와서 말없이 손을 쬐었다. 라면이라도 끓여 먹자. 내가 툭 던진 말에 녀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트럭에 비상용으로 실어두었던 코펠과 라면 몇 봉지를 꺼내 물을 끓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을 한 젓가락씩 나누어 먹는 동안에도 우리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어제의 그 숨막히는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무언가를 함께 시작하기 전에 진중하고 엄숙한 침묵이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어제 내려놓았던 연장 가방을 열어 작업용 장갑 한 켤레를 꺼내 민준에게 던져주었다. 껴라. 녀석은 말없이 장갑을 꼈다. 그리고 내가 삽 한 자루를 쥐어주자 그것을 받아들었다. 우선 저기 무너진 돌담 잔해부터 치운다. 쓸만한 돌은 한쪽에 모아두고 잡목이랑 잡초는 걷어내서 태워버릴 게다. 그것이 우리의 첫 작업이었다.
민주는 내 지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생 삽질 한번 해본 적 없는 녀석의 몸짓은 모든 것이 어설펐다. 허리에 힘을 줄 줄 몰라 금세 헉헉거렸고 돌멩이 하나를 옮기는데도 온몸에 힘을 쥐어짜는 듯 했다. 채 1시간이 지나지 않아 녀석의 이마에서는 비 오듯 땀이 쏟아졌고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장갑을 낀 손바닥 안에서는 벌써부터 물집이 잡히고 있을 터였다. 나는 녀석을 다그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내 일을 할 뿐이었다. 가끔씩 무심한 투로 한마디씩 던져주는 것이 전부였다. 허리 펴라. 그러다 큰일 난다. 삼나를 깊게 박아. 그리고 무릎 힘으로 들어올려. 민주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저 이빨을 악물고 내 말을 따랐다. 점심때가 되자 녀석은 완전히 녹초가 되어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장갑을 벗은 손바닥은 엉망이었다. 벌겋게 부풀어 오른 물집이 몇 개나 터져 껍질이 벗겨져 있었다. 힘들다. 민준이 겨우 쥐어짜듯 말했다. 원래 몸으로 하는 일은 다 그런 게다. 나는 무뚝뚝하게 대답하며 약상자에서 소독약과 반창고를 꺼내 녀석의 손에 발라주었다. 따가운 소독약에 녀석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나는 상처 위에 반창고를 붙여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 손에 이런 상처가 처음이겠지. 나는 평생을 이런 상처를 달고 살았다. 이 굳은 살 하나하나가 다 내 등록금이었고 내 분유값이었다. 민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제 손의 상처와 내 손의 굳은 살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그 순간 녀석은 비로소 아주 조금이나마 내 삶의 무게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날 이후 우리의 일과는 단순해졌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었다. 식사는 라면이나 즉석밥으로 대충 때웠고 밤에는 모닥불 앞에 앉아 말없이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다. 우리는 폐허가 된 집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돌을 나르고 흙을 파내고 썩은 나무 뿌리를 캐냈다. 민준의 몸은 매일 밤 파김치가 되었지만 녀석은 단 한 번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민준의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흐물흐물하던 뱃살이 조금씩 단단해졌고 어깨에도 희미하게 남아 근육의 윤곽이 잡혔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눈빛이었다. 절망과 패배감으로 흐리멍덩하던 눈동자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녀석은 이제 제법 능숙하게 삽질을 했고 망치로 말뚝을 박는 법도 어설프게나마 익혔다. 손바닥의 물집은 터지고 아물기를 반복하다 어느새 딱딱한 굳은 살로 변해가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늦가을에 정취가 완연했던 산은 어느새 앙상한 가지만 남아 겨울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집터 정리를 마치고 작은 오두막을 지을 준비를 시작했다. 나는 목재소에 연락해 가장 기본적인 자재들을 주문했다. 트럭이 좁은 산길을 힘겹게 올라와 목재를 부려놓던 날 민주는 제법 쓸만한 일꾼이 되어 있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나는 설계도 한 장 없이 내 머릿속에 있는 구상대로 집을 짓기 시작했다.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올렸다. 모든 과정은 더디고 고됐다. 민주는 나의 수족이 되어 톱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고 못을 박았다. 녀석의 톱질은 여전히 삐뚤빼뚤했고 망치질은 빗나가 제 손을 찍히 일쑤였다. 하지만 녀석은 포기하지 않았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어깨가 빠질 듯 아파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연장을 잡았다. 나는 녀석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저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했다. 나무의 결을 읽는 법, 못이 가장 단단하게 박히는 각도, 톱날이 나아갈 길을 미리 보는 법.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몸으로 부딪히며 체득해야 하는 감각의 영역이었다. 민주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나의 모든 움직임을 눈에 새기고 몸에 익히려 애썼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나란히 앉아 우리가 세운 기둥과 석가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직은 뼈대뿐인 앙상한 모습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아버지, 민준이 불쑥 나를 불렀다. 왜 그러냐? 제가 제 사업을 할 때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기분?
내 손으로 무언가를 진짜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기분이요. 컴퓨터 화면 속 숫자랑 그래프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땀 흘려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드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힘들고 고된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녀석의 말을 들어줄 뿐이었다. 녀석이 스스로 깨닫고 있었다. 돈이 만들어내는 허상과 땀이 만들어내는 실체의 차이를. 노동의 신성함이라는 거창한 말이 아니더라도 정직한 땀방울이 주는 충만함과 위안을 제 몸으로 직접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우리는 오두막의 지붕을 거의 다 덮어가고 있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산을 하얗게 뒤덮었다. 작업을 잠시 멈추고 처마 밑에 서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는데 민준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몇 주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녀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나는 못 들은 척 내 연장을 챙겼지만 귀는 온통 녀석에게로 향해 있었다. 여보. 나야 민준이. 며느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녀석의 목소리만으로도 대화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응, 잘 지내. 걱정하지 마. 아니, 그게 아니고. 할 말이 있어서. 당신이랑 하윤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내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죄를 졌어. 녀석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나 다 정리하려고. 변호사 만나서 개인 회생이든 파산이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알아볼게. 더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것도 당신이랑 하윤이 고생시키는 것도 다 내 욕심 때문이었어. 내가 다 잘못했어. 한참 동안 수화기 너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민준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응, 아버지랑 같이 있어. 강원도 산골에 작은 집을 짓고 있어. 아니, 괜찮아. 정말 괜찮아. 여기서 다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 당신한테는 정말 면목 없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줄래? 내가 모든 걸 제대로 마주할 용기가 생길 때까지 그때는 내가 당신이랑 하윤이 찾아갈게. 어떤 벌이든 달게 받을게. 전화를 끊은 민주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말없이 다가가 녀석의 어깨를 툭 쳤다. 잘했다. 내 한마디에 녀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후두둑 떨어져 하얀 눈 위로 번져나갔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자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용기의 눈물이었다. 겨울이 깊어지고 마침내 우리의 작은 오두막이 완성되었다. 비록 서툴고 투박한 솜씨로 지어 여기저기 틈새 바람이 들어오는 허술한 집이었지만 우리 부자에게는 세상 그 어떤 대궐보다도 아늑하고 소중한 공간이었다. 우리는 오두막 안에 작은 화덕을 만들고 남은 목재로 식탁과 의자도 만들어 넣었다. 봄이 올 무렵 주말에 손님이 찾아왔다. 며느리와 손녀 하윤이었다. 민주는 며칠 전부터 안절부절 못하며 초조해했다. 빚만 남기고 사라진 남편을, 아빠를 과연 아내와 딸이 용서해 줄 수 있을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산길을 올라온 작은 차에서 며느리와 하윤이가 내렸을 때 나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며느리는 몰라보게 달라진 민준의 모습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햇볕에 검게 그을리고 살이 빠져 단단해진 몸. 무엇보다 과거의 오만함과 불안함이 사라진 평온하고 깊어진 남편의 눈빛을 마주한 며느리의 눈에 이내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여보, 왔어? 두 사람은 그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한참을 마주보고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하윤이었다. 아빠. 하윤이는 민준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다. 아빠의 품에 안긴 하윤이는 고개를 들어 아빠의 손을 보았다. 아빠, 손이 왜 이래? 할아버지 손이랑 똑같아졌어. 딱딱한 굳은 살과 흉터가 가득한 제 아빠의 손을 본 하윤이는 울상을 짓는 대신 작은 제 손으로 아빠의 거친 손을 소중하게 감싸주었다. 그 순간 민주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아내와 딸을 끌어안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다. 나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이제 저들의 상처는 저들 스스로가 보듬고 치유해 나갈 시간이었다. 그날 이후 며느리와 하윤이는 주말마다 우리를 찾아왔다. 며느리는 도시에서 반찬거리를 잔뜩 싸왔고
하윤이는 산골짜기를 제 놀이터 삼아 뛰어다녔다. 민주는 법적인 절차를 차근차근 밟으며 자신의 실패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다. 빚은 여전히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정직한 노동으로 하루를 살고 사랑하는 가족의 온기를 느끼며 그는 조금씩 자신의 삶을 재건해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1년 전 내가 아들을 죽이겠다고 결심했던 바로 그 계절이었다. 산은 작년처럼 울긋불긋 고운 빛깔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오두막 앞 작은 툇마루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당에서는 민준이 하윤이에게 망치질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 녀석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작은 나무 조각에 못을 박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다. 하윤아, 망치는 팔 힘으로만 치는 게 아니야. 어깨랑 허리 힘을 같이 써야지. 자, 아빠 하는 거 봐봐. 어느새 제법 능숙한 솜씨로 시범을 보이는 아들의 모습이 듬직했다. 하윤이는 제 아빠의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작은 망치를 쥐고 낑낑거리며 못을 박았다. 땅 맑은 망치 소리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울려 퍼졌다. 그 옆에는 우리가 함께 만든 작은 나무 의자에 앉은 며느리가 따스한 햇살 아래 책을 읽으며 미소 짓고 있었다. 평화라는 단어는 바로 이런 풍경을 두고 하는 말일 터였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한다고 말하던 애틋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대답했다. 여보, 봤소? 내가 우리 아들에게 진짜 유산을 물려주었소. 돈 몇 푼이 아니라 어떤 시련이 닥쳐도 제 손으로 밥을 벌고 제 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말이오. 이제 나는 마음이 놓이오. 나는 아들에게 내 목숨값을 내어주지 않았다. 대신 나는 아들에게 내 삶 전체를 물려주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값진 유산임을 나는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손녀의 까르르 웃음소리와 맑은 망치 소리를 들으며 나는 내 평생 처음으로 완벽한 평온함에 잠겨들었다. 아버지의 지혜가 아들의 삶을 바꾼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